자, 보시게 되면 이제 트럼프발 물가 상승 우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지금 계속해서 관세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를 회피하기 위해서 채권에 계속 좀 돈이 몰리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도 합니다. 보시게 되면 뭐 물가 연동체 가격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는 기사를 가져왔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관세 정책으로 불확실성을 좀 키우고 있는 양상이에요. 뭐 제 개인 생각이긴 한데 이것도 어느 정도는 의도된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까지도 했거든요. 현재 인플레이션을 회피할 수 있는 채권, 이 물가 불안이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 회피 채권에 좀 돈이 몰리고 있다. 이런 기사를 좀 보여드리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 무역 적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금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관세 대비해서 이제 수입이 확대됐다라는 얘기인데 결국 이제 미국이 계속해서 언급을 해왔던 거 관세라는 이야기를 꺼내든 것은 뭐 마약 문제, 펜타닐 문제도 많이 꺼냈지만 다른 국가들에 대비해서 이 무역을 하는 데 있어 우리가 공평하지가 않다. 불공평하게 거래를 하고 있다.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계속 관세를 부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트럼프가 명분으로 내세우기 참 좋은 기사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이 명분 자체가 계속해서 좀 생겨날 수 있고 관세를 더 적극적으로 부과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트루도하고 욕설 통화를 했다라는 얘기까지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트럼프가 캐나다 낙농이랑 목재에 250% 관세를 부과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계속 좀 그 시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다가 유예한다고 했다가 또 다시 막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다가 이게 지금 여기도 나왔지만 오락가락 행보라고 얘기하거든요. 자꾸 오락가락한다. 그러니까 이 미국 증시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예측 가능하게 흘러가야 투자자들이 믿고 투자를 하는데 아니 뭐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걸 믿고 이제 투자를 하고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당황스러워지는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캐나다, 멕시코 상호 관세를 한 달 유예한다라고 또 발표를 했고 여기에서 또 다시 캐나다에다가 낙농에다가 당장 부과하겠다. 증시가 이제 우려가 되니까 속도 조절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미국 경제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파월은 또 다르게 얘기를 하는 게 통화정책을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고용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사실 이제 지난주 금요일 밤에 실업률 발표가 나왔는데 지난달보다 이제 좀 높게 나왔단 말이에요. 물론 0.1%포인트지만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지표나 그 다음에 물가지표가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과연 이제 이번 주에 미국 CPI랑 PPI가 발표되는데 13일, 14일 날 발표되고 나서 그 물가에 따라서 연준의 입장이 어떻게 이제 발표가 되는지 우리가 각별히 주의해서 봐야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전에도 이 멕시코랑 캐나다산 자동차에다가 한 달간 이제 면제를 해주겠다. 관세 면제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뭐 사실 여기에서는 말이 많았어요. 이거는 캐나다랑 멕시코를 위해서 관세를 면제해 주는 게 아니라 결국 이제 자국 기업들, 미국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면제해 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뭐 멕시코나 특히 이제 멕시코죠. 이쪽에서 이제 공장에서 자동차를 만들거나 부품을 만들어서 미국으로 넘기는데 여기가 이렇게 노동력도 싸고 여기서 만들어서 넘겼을 때 생산 비용 단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유리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넘기고 있었는데 관세를 부과해 버리게 되면 결국 또 이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론적으로는 미국 기업들도 피해를 보는구나 해서 당장 관세를 다 부과한다고 해놓고 현재 트럼프의 협상 전략 자체가 일단 부과해놓고 조금씩 유예해주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그거를 너무 오락가락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는 기준에서 오락가락이 아닙니다. 그냥 충분히 트럼프가 할 일을 하고 있고 원래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관세로 일단 협박해놓고 그 다음에 유예해주고 말 들으면 또 유예해주고 이런 식으로 저는 가고 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지금 이런 관점 하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관세라는 것들이 기대 인플레를 치솟게 한다든지 이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를 계속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도 금리를 계속 낮춰라. 금리를 낮춰야 또 이제 이자 비용이 떨어지잖아요. 지금 미국 부채 이자만 하더라도 어마무시하게 매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줄이기 위해서는 금리를 내리는 게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물가 때문에 못 내리니까 관세는 해야 되겠고 관세를 하다 보면 물가는 올라가고
이게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을 내리 눌러줄 수 있는 보완 정책이 바로 이제 에너지 공급 정책을 늘리겠다라는 겁니다. 파리기후 협약을 바로 또 탈퇴하는 모습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 세아제강이나 세아제강주주, 뭐 넥스틸, 휴스틸 같은 가스관 관련된 종목들, 우리가 이제 알래스카 프로젝트를 통해서 상당히 이제 많이 올라갔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이제 어떤 주식들을 봐야 될까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전통 에너지인 원유가 있을 수 있겠고, 최근에 유가도 많이 눌러주더라고요. 유가가 있겠고, 그 다음에 천연가스니 뭐 LPG, LNG니 이런 쪽으로 이제 공급을 늘리고, 그렇기 때문에 뭐 삼성중공업이라든지 LNG 운반선, 그 다음에 가스관 이런 쪽이 움직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또 강조했던 핵심적인 에너지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 바로 이 핵에너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전에 3월 5일자에 이제 미국 장관이 원전주 관련된 언급을 하면서 육성을 본격적으로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다시 한번 이제 또 강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뉴스케일 파워뿐만 아니라 각종 이제 원전 기업들이 한 차례 움직여줬었고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본다라고 했을 때 에너지 공급을 늘리는 이 정책 자체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가스관이라든지 LNG 운반선이라든지 직접적인 뭐 LNG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그리고 원전 관련주들 앞으로도 이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탈원전 1호 국가로 평가받았던 이탈리아조차도 이제 유턴을 했습니다. 아, 안 되겠다. 원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원전 재개 법안을 채택했고요. 의회 승인 거쳐서 27년도까지 법적 기술적 준비를 마칠 계획입니다. 그럼 이제 결국에는 탈원전을 맨 처음 시도했던 이탈리아마저도 돌아서는 상황이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원전으로 가는 방향성 자체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 안에서 이제 우리나라 원전 기업들도 저는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좀 시들시들했었어요. 잠시 좀 잊혀져 있었습니다. 다른 섹터들이 또 강하기도 했고요. 근데 강했던 섹터를 보게 되면 에너지 공급 정책에 대한 수혜주들이 가장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해당되는 게 또 원전인데 원전이 다시 한번 또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이제부터 불어올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미국 원전 생태계가 붕괴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통 제조업이나 중후장대 산업들이 아무래도 첨단 산업들로 넘어가다 보니까 공장을 다 뭐 주변국이나 이런 데로 넘기잖아요. 애플만 하더라도 뭐 폭스콘에서 대만에서 만드는데 사실 제조 단계에서는 많이 다른 국가에다가 위탁을 하거나 넘긴 게 사실입니다. 마진율이 높은 산업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건설 역량 갖춘 동맹국 중에서는 중후장대 산업이 나름 잔뼈가 아직 굵은 게 한국입니다. 뭐 중국도 이제 유명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 사실 기술력이라기보다는 조금 가성비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밀어붙였던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동맹국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존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중국에는 이제 더 이상 한국에 이제 의존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건설 역량을 갖춘 한국과 협력이 필수적이다 평가합니다. 그래서 한미 협력하면 이제 러시아, 중국과 경쟁할 수 있을 것이다.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최근에 원전이라고 하면 과거 원전과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SMR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던 것은 정말 큰 부지에다가 막대한 이제 건설 비용을 들여가지고 크게 지어놓은 원전 시설들을 생각하는데 요즘에 이제 트렌드로 자리 잡은 건 AI 모멘텀이 불어오면서 바로 이 SMR이 부각받고 있습니다. SMR이라는 게 소형 모듈 원자로인데 뭐 이 이름에서부터 어느 정도 느껴지시겠지만 대형 원전이 아니라 딱 그 데이터 센터라든지 AI를 구동하기 위한 그 전력 인프라 쪽에다가 딱 최적화시켜서 적절하게 소형으로 만들어 놓은 원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형 원전과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을 좀 비교하는 걸 보시게 되면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한 1200에서 1600 정도 출력을 이제 보여주는데 100에서 300이기 때문에 SMR은 이게 뭐 거의 12분의 1 수준의 출력입니다. 이 정도로 출력이 줄어들면 이게 과연 뭐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충분히 우리가 이제 데이터 센터라든지 AI를 비롯한 인프라를 돌리기에는 충분하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으로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작을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부품수 같은 경우에도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한 100만 개 정도가 들어가는데 소형 모듈 원전에는 한 10,000개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당연하게도 제작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단축이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원전이라고 하면 많이 우려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원전 피폭이라든지 뭐 이 사고 관련해서 우리가 우려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뭐 환경 문제나 이
사건 사고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 중대 사고 확률도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100만 년에 한 번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소형 모듈 원자로는 이제 애초에 규모 자체도 작다 보니까 10억 년에 한 번 정도 중대 사고 확률이 있다고 합니다. 10억 년이라고 하면 참, 야, 이거 뭐 공룡이 다시 등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10억 년이면. 비상대피 구역도 반경 16km 정도가 이제 위험한 비상대피 구역인데 이제 소형 모듈 원자는 반경 300m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이 사고에 관련된 리스크 관리를 훨씬 더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원자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건설 기간 같은 경우에도 한 48개월 정도인데 대형 원전은 소형 모듈 원자로는 그의 절반 정도밖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건설 비용도 10조 원인데 대형 원전은 10분의 1 토막인 소형 모듈 원전은 1조 원밖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빠르게, 더 많이, 그리고 더 최적화시켜서 적용을 할 수 있는 게 이 소형 모듈 원자로입니다. 결국 이번에 그 미국이 딥시크 이슈가 나와주면서 더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기술적으로 앞서 나가야 되겠다라는 니즈가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 여기에서 이제 원전에 대한 전력 인프라가 그동안 엄청 많이 갔잖아요. 뭐 HD 현대일렉부터 해서 LS일렉, 뭐 효성중공업 정말 많이 올라갔는데 전력 인프라가 이제 갖춰지면 그걸 구동시킬 에너지원이 필요하고 그 순서상 이제 원전이 갈 때가 됐다라고 저는 봅니다. 일단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중장기 경영 목표를 이제 발표를 해줬고 신규 수주를 이제 예측을 해보건데 물론 당연히 이제 원자력과 가스 수소가 가장 많습니다. 2029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이제 신규 수주는 늘어날 걸로 전망하고 있고 사실 25년 전에는 뭐 올랐다 떨어졌다 하면서 계속 횡보를 하고 기대감만 좀 올라오는 수준이었어요. 근데 25년 정도부터는 본격적인 모멘텀 자체가 캐파 자체가 커질 걸로 기대가 되고 있고 수주 잔고 역시도 점점 쌓여나가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23년도, 24년도는 이게 수주 잔고가 쌓이는 개념은 아니었어요. 뭐 그때 이제 수주 잔고가 해서 어느 정도 캐파가 있으면 뭐 16조 원 정도면은 비슷한 수준에서 16조 원으로 이제 쳐내는 식으로 일을 해왔는데 이제는 수주 잔고가 점점 쌓여갑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결국 이제 판매 단가가 올라간다든지 마진율이 올라갈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어요. 수주 잔고가 쌓이는 거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는 또 다르니까요. 그래서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매출 같은 경우에도 사실 25년도 이후에는 이제 29년도까지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게 저는 한 10년 정도는 원전은 기본적인 성장 사이클을 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뭐 조선 같은 경우에도 한 10년 사이클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원전이 그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예상이 돼요. 이번에 체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후에 양국 정상 간 협약을 이제 체결했는데 한국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발표가 됐죠. 그래서 팀코리아를 통해서 체코에 이제 진출해서 원전 사업을 전개하게 되는데 이게 체코가 후속으로 폴란드, 영국, 뭐 사우디, 이 중동 쪽이나 튀르키예 이런 국가들에다가 팀코리아 차원에서 수주 활동을 계속할 거라고 이제 기대되고 무엇보다도 이제 향후에 다른 국가들도 원전 확대가 될 걸로 기대된다는 겁니다. 뭐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도 최초로 원전 도입을 하겠다라는 국민 투표 찬성이 71%가 나왔고 신규 원전 건설에 한중 러프 4개국이 경쟁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우리나라 포트폴리오나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뭐 경쟁력이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수력발전 60%의 재생에너지 강국 스위스도 17년 이제 국민투표로 결정된 탈원전 철회 법안을 이제 준비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기사죠. 세계 최초 탈원전 국가였던 이탈리아가 35년 만에 원전 재도입을 추진합니다. 필리핀 역시도 50년까지 원전 확보 계획을 이제 발표하면서 앞으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걸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이제 BHI 같은 경우에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HRSG라는 이 매출 비중이 거의 60%를 차지합니다. 이게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많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냐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HRSG에 대해서도 이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그래프라고 해야 될까요? 요 점으로 이제 찍혀 있는 거. 요게 이제 영업이익률인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매출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진율이 같이 올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이제 수요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진율이 떨어지고 있는 기업은 매출 캐파가 줄었을 때 타격이 크게 옵니다. 그래서 마진율이 올라가고 있는 구조를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겠다. 그런 관점에서 BHI 역시도 이제 마진율이 직전에 이제 한 6% 근처가 고점으로 찍혀 있었는데 24년, 25년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6% 위로 점점 우상향하고 있고 지금 신규 수주 자체도 24년도부터 그 이전에는 BHI가
뭐 좀 튀기도 하고 이랬지만 또 꺾이고 이랬거든요. 근데 24년도 지금 신규 수주 추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이점이 오는 단계입니다. 갑자기 이제 치고 올라가고 있는 단계고 그 이유는 역시 AI발 모멘텀과 거기에 따른 이제 수요가 올라가면서 원전 니즈가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HRSG가 뭐길래 BHI가 이렇게 부각받는가? 우리가 이제 원전을 돌린다, 사이클 한번 돌린다라고 하면 가스 주입 점화를 해서 가스 터빈이 가동되고 1차 발전을 보통 이렇게 1차 사이클을 통해서 돌리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나온 이제 폐열을 회수해가지고 수송해 주는데 이걸 집적화한 다음에 다시 한번 그 고온 증기로 스팀 터빈을 가동을 돌립니다. 이게 이제 2차 발전 사이클이거든요. 그걸 이제 송전으로 넘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통적인 원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 HRSG 기술을 통해서 다시 한번 2차 발전 사이클을 돌리는 제품이라든지 산업이 앞으로 같이 원전이랑 붙어서 올라가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현 시점에서 과연 어떤 주식을 보는 게 좋겠는가? 방금 말씀드렸던 BHI 차트를 보시게 되면 한 2월 중순까지 계속 신고가 랠리를 쓰고 있었는데 잠시 한 보름 내지 한 달 정도 옆으로 좀 횡보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이 구간을 잘 눈여겨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고 지금 원전에서는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게 BHI고 그리고 제가 항상 지표 종목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죠. 다시 말해서 상징적인 종목들이 있어요. 뭐 반도체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제약바이오의 뭐 삼성바이오로직, 스셀트리온. 원전하면 지금 대장주는 가장 많이 올라가고 있는 BHI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표 종목이라고 할 만한 상징적인 종목은 저는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이었는데 이제 다시 한번 최근에 2월 달에 매물대를 뚫어주면서 슈팅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매물대로 작용했었던 구간을 돌파한 이후에 조정이 나와도 여기를 지지해주고 있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돌파를 한 이후에 눌림목 타점을 공략하기를 좀 선호하는 투자자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두산에너빌리티 자리가 딱 눌림목 타점이기 때문에 각별히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월봉상 타점으로도 지난 수년간 원전이 간다 하는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왜 이렇게 가질 못할까? 뭐 탈원전 정책들도 있었겠지만 다시 이제 원전을 복귀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 만큼 과거 이제 21년도 캔들 몸통 기준으로 저항을 맞았던 구간을 이제 돌파해주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구간을 잘 한번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LNG 관련해서도 철강이나 뭐 삼성중공업 이런 쪽들 움직임이 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원전 역시 앞으로 새롭게 또 부각받을 만한 대표적인 업종이니까 우리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들이 원전 관련주 오늘 강의 통해서 잘 도움이 되셔가지고 대장주인 BHI와 두산에너빌리티 좋은 결과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